여러분은 등에 칼을 맞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진짜 칼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 즉 가장 친한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이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런 감정은 여러 밤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는지 자문하게 하며 더 중요하게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배신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왜 우리가 배신당하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도록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우리를 배신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융은 수십 년간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며 배신이 좀처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심리적 패턴의 결과입니다. 정의리 신뢰와 같은 개념들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한국 문화에서 배신은 특히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누군가를 믿으면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파괴합니다. 서울에 사는 34살 여성 김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 때부터 사귄 민정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모든 기복을 함께 했습니다. 긴장된 시험 기간부터 첫사랑까지 구직 활동부터 가족의 어려움까지 말입니다. 소연은 민정을 너무 신뢰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걱정과 재정적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까지 말입니다. 소연은 민정이 공통 친구들에게 그녀를 험담하고 심지어 가장 개인적인 비밀들을 폭로해서 그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민정이 수개월 동안 이런 일을 해왔으면서도 소연 앞에서는 여전히 친한 친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소연은 친구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잃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소연에게 일어난 일이 전적으로 민정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깊은 심리적 요인들과 소연 자신 안의 맹점들이 이 배신이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에 배신당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밀들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신당하는 것 같은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차갑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도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 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다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곧 나눌 것들이 미래의 많은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종종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지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특성이나 특징
또는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본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배신의 맥락에서 투사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충성심이나 진실성 또는 비밀을 지키는 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자동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런 자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소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윤군 그녀가 자신의 충성심과 진실성을 민정에게 투사했다고 분석할 것입니다. 소연은 절대 친구들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민정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연이 비밀을 지키는 것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민정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찾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치와 비슷한 외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내적 동기도 우리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함정이 놓입니다. 민정은 좋은 친구의 행동들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듣고 나누고 관심을 보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나 권력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가장 배신당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순수함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악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 현상은 선이라는 개념 때문에 더욱 강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증명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가정하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아름답지만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는데 맹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배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그림자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숨기고 부인하는 법을 배운 자신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자가 나쁜 특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사회에서 격려받지 않는 좋은 특성들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 여성의 강한 결단력은 여성스럽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림자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감정적 민감성은 약하다고 여겨져서 그림자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맥락에서 그림자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융은 우리가 억압한 그림자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38살 회계사 박재민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규칙을 따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절대 무모하지 않도록 길러줬습니다. 그는 자유와 모험, 그리고 규칙을 깨뜨리고 싶은 모든 욕망을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유로워 보이고 제약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가 유머러스하고 회사 규칙에 압박받지 않는 것 같으며 일을 하는데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동료 이성호를 만났을 때
재민은 즉시 강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우를 존경했고 그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 회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까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성에게서 존경하는 바로 그 특성들, 즉 규칙으로부터의 자유와 일하는 방식의 창의성이 충성심과 진실성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나중에 재민이 공유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회사에서 재민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것은 우연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민이 무의식적으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특성들에 끌렸다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자신의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그림자의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특히 고통스러운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적 현상을 탐구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은 무의식 속에 이상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고 아니마 모든 여성은 무의식 속에 이상적인 남성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무스, 우리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낄 때 그것은 보통 그들이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진짜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투사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의 배신이 특히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29살 송미란 씨는 항상 강하고 신비로우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남자를 꿈꿔왔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외모를 가졌지만 깊은 눈을 가진 프리랜서 화가 강준호를 만났을 때 즉시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라고 느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이상적인 아니무스 이미지 전체를 준호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에서 강함을 보았고 실제로는 그가 단지 말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의 거리감에서 신비로움을 보았고 실제로는 그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 거부에서 예술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단지 책임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2년 동안 미라는 진짜 준호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적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종종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 깊은 대화를 피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절대 어떤 것에도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로운 예술가의 특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수개월 동안 비밀리에 만나온 다른 여자와 함께 그녀를 떠났을 때 미라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배신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환상을 사랑했다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융은 이것이 미란이나 준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무스 투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렌즈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진짜 결점과 복잡성을 가진 실제 인간으로서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만 봅니다. 이것은 배신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정말로 모릅니다. 둘째, 우리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셋째, 상대방도 진짜가 아닌 이미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이것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융은 우리를 배신당하기 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심리적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는 중심 주제 주위에 조직된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그룹으로 보통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배신과 관련된 가장 흔한 콤플렉스 중 하나는 부모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관계를 찾게 됩니다. 35살 김도연 씨는 항상 거리감 있고 비판적인 아버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에 결코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인물들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는 강한 콤플렉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연이 새로운 CEO인 매력적인 중년 남성 초의 사장을 만났을 때 즉시 강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초의 사장은 도연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모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격려적이며 도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묵음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했으며 심지어 최 사장의 실수들을 덮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이런 헌신을 인식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는 도연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도연의 업무에 대한 공로를 가져갔으며 마침내 도연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강등시켰습니다. 도연이 그를 대면했을 때 초의 사장은 차갑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관계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배신이 아니라 도연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상처를 다시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거부당하고 무가치하며 왜 자신을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융은 도연의 부모 콤플렉스가 이런 종류의 관계를 위한 자석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어린 시절에 익숙한 패턴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다뤄지고 치유될 때까지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융기 배신의 원인으로 식별한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페르소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가면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제시하는 자신의 이상화된 버전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되어서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가면 속에서 살며 결국 가면은 그들이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31살 이혜진 씨는 이미지가 모든 것인 곳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성공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의 페르소나를 길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옷을 입고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항상 자신의 삶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회사의 동료인 박민우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그녀의 페르소나에 끌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과 성공 그리고 세련됨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민우는 혜진이 투사한 이미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아래에서 혜진은 불안과 재정적 부채 그리고 부적절감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진짜 자신을 본다면 모든 취약점과 문제들과 함께 그가 떠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밀한 순간에도 페르소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커졌습니다.
혜진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리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심지어 성공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민우는 깊이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본질적으로 허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혜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융은 이것이 혜진 쪽의 악의적인 속임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페르소나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취약함을 거부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취약함을 두려워했습니다. 배신은 관계의 두 사람 모두가 현실이 아닌 환상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페르소나를 사랑했고 혜진은 벗을 수 없는 가면에 갇혀 있었습니다. 융은 또한 권력과 부패 사이의 관계와 권력 역학이 어떻게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강한 도덕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되지 않고 권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들과 억압된 분노 또는 깊은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주어졌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한 한국 기업 문화에서 권력 역학은 특히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선후배 관계라는 개념은 이용될 수 있는 내재된 권력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욱 과장은 김유나와 같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였고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어려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더 외향적인 유나는 종종 상욱이 사내 정치를 헤쳐나가는 것을 도왔고 심지어 그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상욱이 관리직으로 승진했을 때 그들의 역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나의 경력과 급여 인상, 그리고 프로젝트 배정에 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나는 이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직에 친구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권력은 유나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상욱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한 일에 대한 공로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유나가 개인적으로 그를 대면했을 때 상욱은 차갑게 이제 상황이 다르다며 그녀가 위계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욱이 그녀가 적절한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나의 승진을 막았을 때 배신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로서 유나가 그를 신뢰했던 정보, 즉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내부 지식을 사용해서 사무실에서 그녀를 약화시켰습니다. 융은 권력이 상욱의 숨겨진 원망과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항상 유나의 사회적 기술과 네트워크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던 것에 대해 무의식적인 분노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주어졌을 때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융의 통찰에 기반해서 우리가 너무 취약해지기 전에 잠재적인 배신자들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심리적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지침들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거나 없는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뒷담화라는 개념이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이런 일에 관여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누군가의 명시된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큰 배신 전에 작은 불일치들을 보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갈등과 의견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나요? 아니면 수동 공격적이 되나요? 그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나요? 넷째는 진실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하나요? 그들이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나요? 작은 일에서 진실에 대해 무심한 사람은 더 큰 일에서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비스 직원이나 부하 직원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이것은 종종 동등한 사람이나 상급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진정한 성격을 더 잘 드러냅니다. 융은 목표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심리적 인식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핵심은 신뢰와 연결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전략을 포함합니다. 첫째, 의식적인 투사 철회를 연습하세요.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자질들을 투사하고 있을지 자문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그들이 아니라 실제 그들을 알아가세요. 둘째, 자신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일을 하세요. 부모나 권위자 또는 과거 관계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취약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나 깊은 자기 성찰이 이런 패턴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강한 자아감을 개발하세요.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때 다른 사람의 성격에 자신을 잃거나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정을 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를 연습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문지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보호하면서도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감을 믿으세요. 융은 무의식의 지혜를 강하게 믿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지막으로 융은 배신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심리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각각의 배신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맹점을 보고 콤플렉스를 치유하며 관계에서 더 큰 지혜를 개발하는 기회 말입니다. 목표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닫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목표는 투사와 환상이 아닌 상호 존중과 명확한 경계, 그리고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현명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이면에 있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우리 삶에 초대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우리는 투사와 착각이 아닌 상호 존중과 명확한 경계, 그리고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단순히 무의식적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와 투사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배신을 변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모두에 대한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인간관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